목류병도 굉장히 만만치 않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갈이나 목류병 둘 다 좀 지켜봐야 되나? 병원 가야 되나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선생님, 병원 가야 될까요? 알려주세요. 들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혜연 교수님께서 이제 베일을 벗기셔서 저는 베일을 좀 살펴보는 방향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게 될 부분은 목류병이고 그냥 편하게 자면서 걸어다니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목류병을 초등학교 때 처음 알았는데 아마 이제 어릴 때 다 권장도서 읽으시잖아요. 거기 알프스 소녀 하이디에 나오는 병이거든요. 이제 하이디가 클라라를 도와주면서 이제 도심에서 살고 스트레스를 받고 하면서 목류병이 생기고 다시 알프스로 돌아와서 이제 목류병을 치료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난 하이디를 잘못 읽었나? 그러니까요. 네, 그런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절벽에서 읽는 건 캔디구나. 오늘은 목류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목류병 그림인데요. 이제 눈을 뜨고 보행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목류병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진단하는지, 감별할 게 무엇인지, 이 감별 진단이 아마 베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성장애에 대한 감별 진단, 비렘 사건 수면, 원인, 위험한 이유, 그리고 또 치료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류병은 아까 장혜연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것도 국제수면장애 분류 안에 들어가 있고, 이 분류를 보면 불면장애, 호흡장애, 과다수면장애, 하루주기, 수면 각성장애, 사건수면, 수면관리 운동장애 등이 있는데, 이 목류병은 사건수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건수면은 그 발생하는 시기에 따라서 비렘 그리고 렘 관련 사건수면으로 나누게 되고, 목류병은 비렘 수면으로부터의 각성장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가족들로 이 혼돈각성과 목류병 그리고 야경증의 이 개념 안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단 기준들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A 혹은 B 아니면 A와 B를 동시에 만족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목류병의 진단은 이 A 항목과 B 항목을 모두 부합할 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항목을 보면 수면으로부터 불완전하게 깨어나는 사파가 반복되는 것, 그러니까 사파 중에 다른 사람이 교정하려는, 그러니까 깨우려는 시도를 했을 때 부적절하거나 반응이 없거나, 그리고 동반되는 인지나 꿈 이미지가 없거나 아니면 제한적으로 있는 경우, 그리고 이 사파를 기억을 못하거나 아니면 조금 기억하거나, 그리고 이제 다른 수면장애, 그리고 정신장애, 의학적 상태, 약물이나 물질 사용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닐 경우, 이거를 묶어서 A 기준이고, 또 B 기준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보행이나 이제 그런 복합적 행동들이 관찰될 경우, 그래서 이 A 항목과 B 항목을 모두 만족할 때에 목류병을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감별해야 될 이제 유사한 모양을 보이는, 옆에서 보기에 질환들이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렘수면 행동장애, 수면 관련 뇌전증, 수면 관련 해리장애, 그리고 알코올 및 약물 관련 행동, 수면 무호흡증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렘수면 행동장애가 퇴행성 질환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렘수면 행동장애는 이 비렘 수면 시간에서 나타나는 사건 수면과는 이제 성격이 다르고, 이 목류병이라는 거는 보행이 이제 메인이 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 렘수면 행동장애와는 조금 다르게 되고요. 수면 관련 뇌전증은 이제 뇌전증은 발작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보행하는 이런 모습과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리고 수면 관련 해리장애는 이제 정신질환에 포함이 되고요. 알코올 및 약물 관련 행동은 이 목류병 그 A 기준에서 이제 제외가 되는 항목들이고, 수면 무호흡증 또한 이제 그 제외되어야 되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수면 무호흡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별해야 되는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각성장애를 감별 진단을 할 때 앞에서 말한 거를 조금 더 간략하게 이제 포인트들만 맞추어서 보면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장 메인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발현되는 나이가 이 세 가지가 좀 다릅니다. 이 각성장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것들은 주로 소아가 어린아이들이 메인이 되고요. 야간 발작은 이제 발작 질환이기 때문에 나이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렘수면 행동장애는 퇴행성 질환들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년 이후에 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의 발현 시간대도 조금 다른데요. 이거는 이 제목에서 렘수면 그리고 비렘수면 이것과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각성장애들은 첫 3분의 1 시간 수면에서 이제 초반부에 나타나게 되고, 발작은 사실 이거랑 큰 상관은 없고, 렘수면 행동장애는 좀 후반기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동 증상의 내용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각성장애는 뭐 앉고 소리도 지르고 혼동이 있고 또 보행도 하고 돌아다니고 하고요. 야간 발작은 이게 발작이기 때문에 이런 간대 발작, 뭐 얼굴이나 팔다리 이렇게 자동증이 생긴다거나, 그러니까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거나, 뭐 근육 긴장 이상증, 뭐 이상 행동을 하는 거, 그리고 운동 과다증,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렘수면 행동장애는 특징적으로 이제 잠꼬대하고 소리 지르고 비명, 뭐 주먹질, 팔다리를 휘두르고 발차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동성에서 보면 이 야간 발작을 가장 이제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게 이 상동성일 텐데, 이 각성장애와 렘수면 행동장애는 이제 그때그때 보이는 게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야간 발작은 딱 그 모양으로만 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발작을 조금 더 이제 특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상동성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윤효증도 있습니다. 이제 발작을 하면서 소변 실수를 하는 그런 것들도 관찰이 되기도 합니다. 의식 상태는 이제 이 뭐 각성장애, 야간 발작, 렘수면 행동장애가 다 감소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제 야간 발작 같은 경우에 뭐 간혹 보존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증상 회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렘수면 행동장애는 우리가 이걸 꿈수면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물어보면 어떤 꿈을 꾸고 있었는지 대답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야간 발작과 각성장애 환자들은 못합니다. 지속 시간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각성장애는 조금 몇 분, 뭐 길면 30분 이렇게 발생할 수 있고, 야간 발작은 1분 미만으로 발생하고, 렘수면 행동장애도 몇 분 정도 지속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면다운 검사를 하면서 이 환자들을 보면, 각성장애 환자들의 증상은 이제 서파 수면 중에 각성을 함으로써 이제 확인을 하고, 야간 발작 환자들은 수면다운 검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수면 단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뇌파를 같이 촬영을 하는데, 발작 뇌파가 관찰이 되면 이제 야간 발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렘수면 행동장애는 이 진단 기준에 들어가는 그 렘수면 중에 근긴장이 되는 게 있어서 이걸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렘 사건 수면들, 이 가족들을 이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면, 이 가족들 멤버의 혼돈각성, 몸유병, 야경증이 가장 큰 멤버들인데, 우선 이걸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수면 단계는 모두 이제 가장 깊은 수면, 서파 수면, N3 수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주로 소아에서 그렇게 나타나는데, 성인은 조금 달라서 뭐 1, 2단계에서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야경증에서 특징적인 것은 자율신경계 항진이 있는데요. 그래서 얘가 막 소리 지르고 막 땀이 나고 두근두근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소리도 지르는 게 이제 야경증의 특징적인 증상이고, 사실 저는 이 뭐 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혼돈각성과 몽유병은 거의 이제 형제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혼돈각성이 조금 더 진행해서 보행까지 가게 되면 몽유병이 되는 거고, 이제 혼돈각성 상태에서 이제 운동 영역까지 증상이 번지게 되면 이제 몽유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몽유병의 원인은 사실 아직 잘 모르는 상태이기는 한데, 다만 이게 가족력이 굉장히 센 질환이거든요. 이 퍼센티지는 사실 연구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냥 믿을 수는 뭐 믿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다라는 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한 5명 중에 2명 정도는 몽유병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어느 쪽도 없으면 한 20% 정도, 근데 한쪽 부모님이 갖고 있으면 뭐 한 45에서 50% 정도, 양쪽 부모님이 갖고 계시면 60%에서 80%까지 가족력을 보인다고 하니까 이건 확실히 이제 뭔가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거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제 그 크로모솜 20번하고 아마 관련이 있고, 이 아데노신과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라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알려져는 있는데, 뭐 딱히 이게 치료랑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니까 아직은 잘 모르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몽유병은 유발 요인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수면이 부족할 때 1번, 그리고 이런 생물, 심리, 사회적인 스트레스 요인을 이제 받았을 때 이게 2번으로 해서 잘 생기고, 이 외에도 이제 2차적으로 갑상샘 항진증이나 뭐 편두통, 두부 손상, 뭐 뇌염, 뇌졸중 이러한 다른 기질적인 문제들 때문에도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몽유병은 이런 정신병리 질환들과 이렇게 유의한 연관성이 잘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몽유병이 위험한 이유는 이 세 가지입니다. 나를 손상시킬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몽유병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손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결과로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당혹스럽고 후회되고 이제 원치 않는 그런 결과들. 이것 때문에 이 몽유병은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러한 법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고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고, 이 몽유병이라는 특이한 질환을 이제 원래 이를 위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어려운 질환입니다. 저 그거 본 거 같아요. 그 뭐지? 외국의 사례인데, 네. 네, 자다가 그 살인을 저질러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가지고 처벌을 하냐 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어서, 그게 법 관련 프로그램에서도 소개가 되는 거를 여러 번 봤고, 제가 네. 관심 있어 찾아봤는데, 그 이제 그 당사자 환자분은 남자분이었는데 이제 도박을 하다가 그 돈을 많이 날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요인이죠. 네, 그 스트레스 요인이고, 그러면 이제 수면이 부족했고, 네. 그 상태로 이제 부인은 이제 도박으로 돈을 날렸으니까 집을 나가서 친정으로 갔는데, 이 환자가 그 시점에 몽유병이 발병을 한 거예요. 뭐 그랬었는데, 이게 네. 이제 법정으로 가서 재판을 할 때 이 사람이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이렇게 주장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심신미약이라던가 이제 뭐 근데 이제 이게 원래 그 전에도 이렇게 정신병을 주장을 하면 이제 좀 죄를 감경해주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분이 정신병을 주장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 이유가 딸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로 미국 법에서는 그 정신병이 있어서 범죄를 저지른 거다라고 하면 감옥에는 안 가는데 정신병원에 갇혀야 되니까 딸이랑 분리가 돼야 돼서 정신병을 주장을 할 수는 없었고, 근데 이제 그분이 가족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안의 남자들이 다 비슷하게 특정 시기에 되면은 다 몽유병이 발병을 했었고, 그 다음에 막 젊었을 때부터 유뇨증이 계속 있었고, 막 그런 가계의 문제, 그 다음에 이게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그게 이제 80년대 중후반이었으니까 몽유병이 막 이제 과학적으로 이런 거다라고 막 병이 있는 거다라고 막 알려질 때 일이라서 법정에서 그거를 이제 잘 이제 정리를 해서 주장을 해서 정신병은 아니고 이게 이제 어떤 대뇌의 억제가 그 꺼진 상태에서 행동을 할 수 있는 질환이다, 이거를 이제 입증을 해가지고 무죄를 받았었다고. 예, 제가 네. 흥미있게 찾아본 워낙 거라서. 이 병의 캐릭터가 특이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는 이제 다 있는 거죠. 자기 손상과 타인 손상, 그리고 원치 않는 당혹감까지 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아주 뚜렷한 치료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제 유발 요인을 제거하고 그리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을 하면 이제 증상이 완화가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소아의 경우에는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이제 많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지켜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물 치료,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경 전달 물질과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시도해보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사실 약물 치료가 성공을 확실히 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는 없어서 뭐 시험적으로 해볼 수는 있겠지만 약물 치료는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거나 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치료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되게 그 어렵고도 중요하고도 다들 많이 관심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질문이 아주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램수면 행동장애 이거 저희가 비욘디 채널 다시 리뷰해 보시면 그때 저도 이제 그 같이 방송했었는데요. 램수면 행동장애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물론 환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요. 사실은 램수면 행동장애 환자들은 문을 열고 나가진 않아요. 드물어요. 목류병은 문을 열고 나가요. 램수면 행동장 열고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램수면 행동장애는 뭐 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램수면 행동장애 환자들, 그러니까 노인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침실 주변에 위험한 걸 치워라. 이제 요게 포인트고요. 목류병 환자들은 사실은 이제 수면 검사를 저는 꽤 하거든요. 환자들 오면 하는데, 이제 데이터도 꽤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보통은 이제 10대들이 많이 오거든요. 목류병 환자들이. 근데 여기 침대가 이렇게 딱 있다. 여기 침대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자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목류병에 뭔가 큰 이벤트가 매일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간혹 제 환자의 케이스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고층 아파트 사는데 베란다에서 발견된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무섭네요. 네, 무서운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깨워야 돼요. 네. 문을 열고 나가지만 않으면 안에서는 큰 문제는 안 일어나거든요. 부모님들이 살펴보시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침대 꼭 모서리에 앉아있다가 다시 잠들어요. 그래서 목류병인 친구들은 분명히 이렇게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가로로 자고 있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도 꽤 검사를 해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모서리에 가서 꼭 앉아서 있다가 또 잠들더라고요. 문을 열고 나가서 뭔가 사고가 나잖아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들처럼. 그래서 혹시 이제 뭐 필요하다면 저는 깨우는 거가 좋은데 그럼 어떻게 깨우냐? 그래서 요즘 이제 보면 도어벨을 팔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문을 열고 나갈 때, 그렇게 그게 어렵진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문을 열고 나가면 도어벨 소리가 크게 나서 알람이 좀 울려가지고 이 친구들이 문 열고 나갈 때쯤에는 내가 왜 나왔지 하고 깰 수 있게 그런 방법들도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 중에 하나라고 이게 굉장히 심한 케이스들은 제가 이제 도어벨도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문을 조금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코골이와 이갈이의 연관성이 있냐고 고촌 날다람쥐님께서 여쭤봐 주셨는데 선생님이 아까 사실은 말씀 주셨어요. 근데 코골이와 이갈이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둘 다 약간 각성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런 케이스들을 경험했지만 코골이가 있으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요. 그러면서 빈번한 각성이 생기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잘 살펴보면 코 골다가 숨을 멈추다가 산소가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갈이 각성 생기고 코골이와 이갈이를 아주 리드미컬하게 그런 케이스들도 이제 꽤 있습니다. 꽤 있고 그래서 무려 코골이 환자들의 3분의 1 정도가, 그러니까 이갈이 환자의 3분의 1 정도가 또 코골이랑 관련이 있다, 뭐 이런 것도 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또 하나 질문 있었는데, 이갈이, 낮에 이 약 무는 것도 이갈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성 이갈이가 이제 그거에 해당되는 것 같고, 이제 좀 더 그 수면 중에 이갈이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 때문이 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각성 이갈이는 어떤 해부학적인 이상에 의해서 이제 좀 더 먼저 닿는 부분과 나중에 닿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꽉 더 물게 되는 그런 것과 좀 더 연관이 있다. 이를 이제 악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찾아본 거는 이제 성격이랑 관련이 있는데 타입 A, 약간 이렇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주의 이런. 선생님 오늘 또 이갈이 커밍아웃을 본의 아니게 하셨는데 이런 네, 성취지향적이신 이런 분들이 좀 그렇다고 하고 네. 제가 또 선생님이 급 이갈이 커밍아웃을 해서 저 이갈이의 성격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네요. MBTI 연구도 있고 한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권은영 님이 12세 학생인데 어릴 때부터 이갈 만 12세면 이미 아직도 어린 것 같은데 치과에 갔는데 지켜보자고 하셨고 10년 넘게 만 12세인데 2살부터 이가하셨나 봐요. 마우스피스도 끼시고 뼈병 다른 분인 것 같습니다. 끼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아, 끼라고? 네. 저희 좀 알아서 답을 들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톡스 치료는 보통 이렇게 이 저작근 턱에다도 맞으시고 이제 이 관자놀이 부분에 맞으시는 분도 아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앞에 이제 질문하셨는데 2번 맞고 안 좋아졌는데 저는 이제 뭐 환자마다 조금씩 다르고 의료진마다 조금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2번 맞으셨으면 그래도 몇 사이클 더 맞으면 조금 더 좋아지는 케이스들도 있으니까 뭐 한 번 더 이제 진료를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너무 사실 저희가 처음에 주제 정할 때는 아이고 할 얘기가 있을까요? 무슨 얘기 할까요? 막 이랬는데 오늘 너무 베일이 완전히 벗겨진 것 같은 네, 베일을 벗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네, 고촌 날다람쥐님 저희도 되게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갈이나 목류병 모두 질환은 맞습니다. 수면 질환의 한 카테고리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있다면 커밍아웃 하셔서 꼭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여기 2분 선생님한테 가셔도 되고 치료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아쉽지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한수면연구학회와 함께하는 수면의 비밀을 파헤치는 이 방송은 앞으로도 쭉 계속되겠습니다. 저희 23번째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